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기대가 되는 날 아니에요? 왜 기대가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기대가 안 된다고 했는데 기대가 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기대가 안 된다라는 점에서 기대가 됩니다. 아, 기대가 안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진짜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죠. 기대에 못 미치는지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것도 뭐 말되는 말이네요. 말은 늘 되지. 하여튼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들을 쭉 조합을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한번 스피디하게 우리 원래 목표했던 거를 다 한번 맞춰보는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시죠. 네. 그러시라고 하면 어떻게 자기가 같이 해야지. 네,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기사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다 보면서 우리가 전해드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작은 패드 안에서 그 신문 기사를 여기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은 더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드릴까? 이게 항상 고민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손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자꾸 찾아요. 어제도 제가 뭐 하나 찾았는데 최대한 하여튼 적응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오늘 한번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죠. 윤 대통령을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다른 신문들은 주로 기대를 담았는데 조선일보만 살짝 앞서갔어요. 윤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할 것이다. 조선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저렇게 하단에. 근데 저 정도로 했으면은 좀 일면 사이드 톱 정도는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밑에다 박아놔. 그렇죠. 뭐 좀 이 조선일보 이 기사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얘기할 거다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별로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성에는 차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런 편집은. 네, 그런 느낌이죠. 그 조선일보가 일면에다가 머리에 큼지막하게 윤 대통령의 총선 패배 이후에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말했다는 거 그 딱 하고 올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해야 사실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통령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실제로 인사 발표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막 진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웃는 거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조선일보가 정치하는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인용까지 해가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건 좀 약간 시큰둥하다 이런 반응이 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기자회견의 키워드가 국민 공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서. 그렇죠. 네. 심드렁해 표정이. 근데 뭘 맨날 공감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공감을 안 해주니까 심드렁하죠. 키워드가 국민 공감이라고 하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시점에 국민 공감을 기대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사 그렇죠, 안에. 그렇죠. 기사 읽어보면은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지금 이 해병대원 특검법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하느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관련해서는 법리적 설명에 앞서 포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최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감 표명. 그렇죠. 요게 핵심인 거잖아. 네, 유감을 표명하고 그다음에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 가능했던 거고.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가 종결되고 여야가 합의한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 받겠다는 얘기야, 이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거부권 행사를 하는데 혹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내용을 고쳐서 오면 그건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시점도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가 된 이후라면 또 모르겠다. 이 정도 아닙니까? 아니 여야 합의가 된다잖아. 여야 합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고쳐야 여야 합의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관심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냐.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경우 수사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참모회의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수사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걸 번역하면 어떤 얘기예요? 그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그럼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럼 이거는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처럼 또 들리는데. 그러니까 국민 공감이 있습니까, 여기에? 공감이 있나요? 기계 없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덤비니까 대통령이 마지못해서 수사 결과 지켜보고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동안에 다 뭐 개입한 거나 한 몸처럼 움직인 검찰인데 굳이 다른 집안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참 어색한 장면인데 하여튼 수사 결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판단할게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 공감이 되려면은 대통령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설명한 게 사실관계가 안 맞았던 것도 많이 이제 드러났는데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것인지 특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사전에 알았는지 가방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어떤 그 몫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뭔가 국민 공감의 전제가 되는 건데 이 기사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말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경로에서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뭐 유감 표명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한 건데 조선일보 5면에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밑에다가 박아놨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는 바람. 오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바빴어. 여러 신문에 나와. 하여튼 전문가나 아니면 정치인들의 재언이 거기 위에 변명 대신 내 탓 인정하고 변화된 모습 보여주길 요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건 뭐 다 아실만한 내용이니까 빼고 밑에 있는 기사 보면 일정 안 잡고 막판까지 회견 준비 대통령실이 국민 눈높이에서 답변하겠다고 얘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핵심 골자는 앞서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를 한 거랑 거의 똑같은데요. 근데 제목으로 조선일보가 어제 하루 종일 이거 준비했다네요. 그거 쓰는 건 하나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민 눈높이에서 답변한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했잖아. 그게 눈높이야? 그게 눈높이가 맞기는 한 거예요? 이런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는 회견이 될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고 특히 조선일보 그 위에 기사가 리드가 웃긴데 그러니까 여야 원로들과 정치학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은 임기 3년의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거다 이 기자회견이. 그게 핵심이었어. 맞아.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심의 지지를 회복하며 국정운영 동력을 얻겠지만 종전처럼 자기 주장을 고집하거나 변명으로 흐를 경우 총선 패배 이상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이 기자회견까지 연다고 하니 그동안 그토록 기자들한테 질문도 안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총선 참패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생각해왔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기대했던 것처럼 신락 같은 기대를 딱 걸었는데 오늘 기자회견 보고 안 바뀌네. 그럼 이제 끝났다. 그렇죠. 판단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요 기사대로라면 느낌에서 오늘 또 신문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열심히 취재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이라는 신문이 취재를 해서 제가 그걸 보고 일부러 내가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네, 경향신문이라는 신문을 보고 감동을 약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취재를 했나? 네. 진짜 제일 공을 많이 들였어요. 6개 신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오늘 기자회견을 딱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기사를 썼는데요. 경향신문 1면 보여주십시오. 자, 과오를 인정하려면 민심에 다가가려면 하고 1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면에도 기사들이 있는데 1면에서 간단하게 그 요지만 좀 말씀드리면은요.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각층 시민 53명의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국정쇄신 시민 컨설팅 보고서를 경향신문이 같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쫙 모아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변화를 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국정쇄신 시민 컨설팅 보고서라고 경향신문이 만든 거예요. 그걸 안쪽 지면에도 계속 이렇게 배치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게 3면이거든요. 민생소통 협치로의 국정전환이 희망전환 포인트 이렇게 돼 있고요. 뒤쪽으로 더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4,5면을 쫙 펼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쓴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기사 제목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뭐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그렇죠. 이 기사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앞서 일면에 종합적으로는 과오를 인정해야 된다. 민심에 그렇죠. 다가가려면 이게 네. 핵심이었던 것 같고, 네. 여기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 약간 설명을 드리면,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총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돌아선 시민들이 15명이었다고 그러고, 네. 대선과 총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회의적인 시민들이 22명이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여권에 표를 줬지만 실망한 시민들이 11명,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를 택한 시민들이 5명. 그러니까 골고루 사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인터뷰를 맞아요. 했는데 그래서 결과. 종합을 해보니까 네. 국정 방향은 이렇게 바꿔라라는 대목에서는 제목을 말씀드리면 민생, 소통, 협치로의 국정 전환을 해라. 그게 이제 희망 전환 포인트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온 거고 대통령의 이미지는 이렇게 바꿔라라는 거에 있어서는 독불장군, 무대법, 벌거벗은 임금이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보수 시민들도 김 여사 의혹, 소상히 해명을 특검 거부 말고 받아들여야 이게 지금 제가 기사 제목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종합면 보여주시면 독불장군 무대법 그 대목 보여주세요. 보통 제목에 잘 안 뽑는 제목인데 표현이 독불장군 무대법 벌거벗은 임금님 이제는 벗어나라. 그 밑에 보면은 보수 시민들도 그렇죠. 김 여사 의혹 소상히 해명을 그렇죠. 특검 거부 말고 받아들여야라고 얘기하고 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쓴소리 듣고 기자회견 들리고 각본 없이 말하라는 게 소통은 이렇게 해달라라는 주문을 모은 거였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중에 어떻게 기억되어야 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대통령이 돼달라. 이런 주문을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더라도 좀 시간 좀 길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저출산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길게 보고 대통령이 크게 정책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저런 이미지 벗고 지금 뭐 자기와 관련돼 있는 가족 리스크나 이런 것들 특검으로 그냥 털어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민생 경제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삶이 나아질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한결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니즈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글쎄 조선일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다가 찍어뜨렸나 기사를? 그러게요. 참. 어쨌든 마지못해 취재가 됐으니 기사는 쓰긴 쓰되 별로 기대할 만큼은 아니야. 이 정도 아닐까 싶은데 경향신문 사설 보시면은요. 과오를 인정하라 민심에 다가가려면 이게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변화할 수 있을까 이게 사설의 첫 문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40총선 참패로 지난 2년 국정 운영은 낙제점을 받았다. 주권자의 심판 뒤에도 국정쇄신 의지와 방향성은 흐릿하다.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깊이 고민하겠다는 윤 대통령에게 시민들은 민생 회복과 저출생 문제 해결, 소통과 협치 복원 등 다양한 요구를 내놨다. 쇄신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윤 대통령과 공동체의 미래를 가른다. 이렇게 하면서 그 뒤로 쭉 얘기를 해놨는데요. 다양한 얘기들 쭉 이렇게 슬픈 얘기들이에요. 네. 윤 대통령 집권 2년 참담했다. 윤 대통령이 옳다고 밀어붙인 정책들 하나같이 대다수가 국민의 뜻에 어긋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송 장악을 위한 언론 길들이기, 권력기관의 사유화로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이태원 노송 참사, 해병대 최상병 순직 외압 사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했다. 나라 경제 빨간불이 켜졌고 서민 경제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 깊어지는데 이틀막으로 소리조차 못 내게 했다. 무능, 오만, 독선, 불통 등 속의 말에 윤석열 정부 2년이 응축돼 있다. 이런 2년을 보는 국민과 윤 대통령 인식 사이에 괴리가 크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괴리가 큰 걸 어떻게 보여줬느냐. 총선 패배 후에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고 회초리를 매섭게 들었는데 윤 대통령이 반성은커녕 그 길이 맞다고 우긴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주희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지겹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제 국민이 묻는 말에 진솔하게 답을 해라. 국정기조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만약에 기자회견이 역시나가 되면 등 돌린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년이 국정 방향 자체부터 틀려 먹었다. 그렇죠. 바꿔라. 네. 얘기하고 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스타일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과연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정도의 그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중앙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중앙일보도 관련 내용을 비슷하게 실었어요. 용산 소통령 될 귀해 국민 공감부터 얻어야. 근데 용산 소통령이라고 하는 거 보고 제목이 기분이 나빴어요, 좀. 네. 왜 또 저렇게 달아놨나 몰라. 왜냐면 보통 소통령이라고 하면은 과거 김영삼 아들 얘기하잖아. 김현철 씨 그러니까 그러면 비선 느낌도 나고 말이죠. V제로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소통령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굳이 저 얘기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통령은 소통을 하는 대통령이래요 지금. 그래서 소통령이 돼야 된다. 아니 근데 이중의 의미를 담은 거 아닐까? 중앙일보가 혹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면 보면서 누구 놀리나 신문을 던져버렸을 것 같은데. 대통령을 소통령으로 만들면 대통령 위에 또 지금 소통령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니까 진짜 의미심장한데? 중앙일보는 이거 뭐라 들었을 것 같다. 소리 한 소리. 이 단어를 좀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통령이 돼야 된다. 소통령. 하여튼 어쨌든 중앙일보 일면 그냥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3면도 보여주십시오. 자 저렇게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금태섭 전 의원, 그다음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 김태호 전 국회의장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평론가 출신도 한 명 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윤태곤 실장인데. 요즘 잘 나가시더만. 그런가요? 조선일보에 칼럼도 쓰고 뭐 하여튼. 그 제일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글쎄요, 저는 부럽진 않은데 그게 뭐. 아니 뭐 그 칼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주고. 몰라요? 전 뭐 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무튼 뭐. 네, 아무튼 뭐, 여기 나온다 윤태곤 실장님도. 자기는 무슨 이슬 먹고 사나? 아니 저는 저렴한 칼럼밖에 안 써봐가지고 잘 몰라요. 저 한겨레한테 얘기한다. 네, 뭘요? 한겨레에다 칼럼 쓰잖아. 경향에다 칼럼 쓰나? 다 안 씁니다 이제. 네. 원래 썼었잖아요. 옛날에. 네. 그건 저렴한 칼럼이라는 거야? 한겨레 신문에 얘기합니다 진짜. 그 원고료가 20년째 이게 액수가 바뀌질 않아요. 20년 전 가격으로. 그럼 얼마인지 알아 나. 네, 그걸 지금 매당 얼마인지 알아. 네,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글 쓰는 사람들이. 조선일보는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는 그 원고 매수에 20배는 줄 거예요. 대단합니다. 네. 아니요, 그 종합면을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첫 문장에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독단적 이미지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금태섭 전 의원은 내 편 나눠서 싸우는 내로남불 국정 운영을 운영을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수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노력은 많이 했는데 자꾸 문정부 탓하고 국회 탓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일하고도 뺨 맞는 격이 돼버렸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밑에 기사 보시면 대통령이 저출생부를 만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또 발표한다. 이런 내용이 좀 신설 내용을 밝힌다고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조금 앞서가면서 오늘 어떤 내용 밝힌다고 저희가 했다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중앙일보가 다른 신문들은 이런 게 없는데 저출생 대응부 신설을 밝힌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부총리급인 정식 부처인 저출생 위기 대응부로 격상을 한다라는 거고, 초대 부총리 겸 장관으로 주형환 현 저출산 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을 거론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위 위원장이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부위원장이 사실상 이 장관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부총리급으로 격상해가지고 지금 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영환 부위원장은 계속 얘기가 된 거지만 기재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이 대책에 대해서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돈만 집어넣어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아주 이 포괄적인 무슨 대단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뭔가 파격적인 대책이 그렇죠. 필요한 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재부 출신인 사람한테 이전에 학다 출신이 하던 거가 성과가 안 나온다고 기재부 출신한테 키를 맡긴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저출산 저출생 위기 대응부를 부총리급으로 만들면 뭐가 달라지냐라는 의문이 지금 당장 들거든요. 아니 그리고 부총리가 3명씩이나 돼. 그렇죠. 뭐 다 부총리 시킬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총리 3명만 들어가지고 뭐 어떡하겠다고. 그리고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시키려면은 이거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또 모르겠네요. 그럼 여갑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것도 그래서 기자들이 제대로 잘 질문해야 된다 이거. 네. 기자들이 잘 질문해. 과연 글쎄. 하여튼 오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사설을 썼는데요. 사설 제목이 윤 회견 1시간의 궁금증 풀릴까? 이거예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631일 만에 기자회견을 윤 대통령을 하기로 했고 출입기자단에 질문을 받기로 했다. 근데 이번에는 TV 생중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중요하거든. 그렇겠죠. 네. 어쨌든 질의응답만 떼어놓고 보면 60분 남짓 정도 기자회견이 지금 예정돼 있다. 이러면서 뭐 질문 물어야 될 게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러면서 동아일보가 써놓은 게 뭐냐면요. 이건 진짜 제가 빨리 읽어드려도 아실 거예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서 대통령 또는 참모들이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집단 항명 수괴죄를 적용한 게 타당한 건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굳이 대사직에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이유가 뭔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등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니라고 동아일보가 얘기를 하고요. 끝이 아니죠 이게. 김 여사가 2년 전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은 언제 알았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왜 지지부진한 건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 땅 주변의 고속도로 노선은 왜 어떤 경위로 변경에 추진됐는지 이거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용산 여당의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평가, 향후 3년 여소야대 구도의 협치 방안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새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원칙, 야당과 사전 협의 여부 이것도 궁금하고, 왜 그런 중요 업무에 비선 라인 논란이 반복되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두말할 것 없고 모든 사안 하나하나가 질문 한두 개 받아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복잡하고도 예민한 주제다. 60분 회견을 주제별로 3-4번은 따로 열어야 기본적 궁금증이 풀릴만 하다. 그러니까 이거 기자회견 오늘 실질적으로는 내가 보니까 30분 남짓 기자들 질문 받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질문하냐는 거야, 동아일보가 보기에. 그래서 그렇죠. 주제별로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이런 기자회견 한 3-4번은 해야 이런 궁금증이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거고, 그걸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지금 이거 가지고 다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은 60분 남짓이라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답변해야 된다. 대통령 답변이 공허하게 맴돌고 변변한 추가 질문도 못 던진 채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식이면 허탈감만 남길 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주제를 나눌 거예요 아마. 정치, 외교, 무슨 뭐 경제 이렇게 한 다음에 정치, 그런 다음에 질문 기자 한 3명 받고 땡.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제. 다음 주제. 지금 저출생 위기 이거 대응 이거 부처 만든다는 얘기 하려면은 뒤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특검 얘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언제 얘기해? 언제 질문해? 그렇죠. 그래서 벌써 김이 빠진 거예요, 동아일보는. 이게 지금 김 샌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도 악착같이 그래도 조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앙일보 김영기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기자회견 관전 포인트 이건데요. 사실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나도 기자인데 이러면서 기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걸 조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해주면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이런 건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번 기자회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기자들한테 뭘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데요. 첫째, 짧게 핵심만 명쾌하게 물었으면 한다.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그렇죠. 대통령님 아주 감사합니다. 왜 대통령님한테 감사하나 기자들이. 그냥 누구누구 무슨 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질문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재임 2년 소외 같은 죄송합니다. 재임 2년 소외 같은 질문도 필요 없다. 이거 왜 지 의견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간 1시간 정도로 제한돼 있으니까 모두 발언까지 있고 그러니까 장황하게 묻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의 단답형 답변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대표와 영수회담 당시 120번 발언 대부분을 윤 대통령이 했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85%, 대통령실은 70%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페이스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자신 없는 기자는 아예 손들지 않는 게 좋겠다. 되레 회견 후에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장황하게 질문하지 말고 본론만 요건만 간단하게 딱 예스다, 오와 노 나오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단답형 답변이 딱 나온 게 질문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선택과 집중이다. 대통령실은 주제를 폭넓게 가져가려 할 것이다. 그치, 아까 그거. 네,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하고. 그렇죠. 그래야 난감한 질문을 분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다수 국민이 대통령 입을 통해 알고 싶은 건 뻔한 거 아니겠느냐. 최상병 사건, 즉 참모에게 경로한 게 맞는지, 특검법 어떻게 할 건지, 이종섭 전 대사 왜 서둘러 출고시켰는지 등,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의혹, 디올백 왜 받았는지, 어디에 뒀는지, 왜 사과를 하지 않는지 등, 국정 운영 방향, 이대로 향후 3년을 식물 대통령처럼 이끌 건지, 야당과의 협치 제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묻기를 바란다. 두루뭉술하게 답이 나오면 사전에 준비한 다른 질문 말고 이 부분을 추가 질문으로 매섭게 집요하게 재확인하길 바란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재질문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못 하잖아. 애초부터 안 되는 건데 뭐. 네, 그렇게 안 시켜주겠죠. 네. 그렇게 하라고 지금 훈장질 하는 건가?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안 시켜줄 거고 아마. 셋째, 기자는 질문을 해야지 도발하면 안 된다. 네. 뭐야, 도발하면 안 돼? 네, 그리고 도발을 안 하겠죠. 그 자리에서. 뭐 기자가 도발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왜 미국 막 CNN 기자하고 막 대통령하고 막 싸우잖아. 그게 질문을 하는 거 과정인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를 도발이라고 보는 게 문제죠. 그치. 대통령실이 문제죠, 그러니까. 확 날려버릴까 보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칼럼이나 사설을 통해 가지고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질문이 또 나올 거고. 그럴 때 다 하나로 요약하면 특검 어떡할 거야? 김건희 특검 어떡할 거야? 대통령 지난번에 매정하고 박절하게 끊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았고 정치 공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냐? 근데 하필이면 요 기자회견 발표 하루 전에 민정수석실 부활하고 민정수석 새로운 사람 임명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지 아직 아무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한겨레 신문 박찬수 대기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짚어놨더라고요. 칼럼에서. 그 제목이 민정의 칼끝이 김건희를 겨눌 때입니다. 제목이 무서워. 제목 영화 제목 같네. 이게. 네, 뭐가 뭐 할 때. 근데 이게 어제 우리가 DJ 얘기했잖아요. 앞통수 뒤통수 때린다고. 그렇죠. 제가 그런 표현 썼잖아요. 네. 왜 DJ를 갖다가 인용하는지 모르겠어. 여기에 바로 반론이 나와요. 네. 칼럼 시작이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로 시작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없앨 때나 부활시킬 때나 그 근거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찾았기 때문인데 근데 이게 맥락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적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초에 사직동 팀을 폐지하라는 거센 여론에도 이 조직을 그대로 뒀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직동 팀이라는 거는 불법 사찰의 상징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이던 시절에 계좌를 샅샅이 뒤진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는데도 왜 그랬냐? 사직동 팀 문제가 크지만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하는 나름의 순기능은 있다고 봤기에 천천히 존폐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게 박선숙 전 청와대 공보석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예. 그에 비하면 윤 대통령의 민정수석 실패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만큼이나 졸속이고 감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박찬수 대기자 보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이 당시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서관급으로 급을 낮춘 민정수석 직위를 2년 만에 복원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전 인수로 해석을 하는데 이 당시에 민정수석 직위를 부활시킨 거는 민심 청취 기능의 추락과는 관련이 없었다. 왜 그랬느냐? 1998년에 온로비 의혹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최초의 특검이잖아요. 특검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권력 내부의 비리나 논란을 막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그때 사직동 팀을 해체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때 새로 민정수석에 김성재 한신대 교수가 임명장을 받게 됐는데 그 다음 날 김대중 대통령하고 청와대 관저에서 조찬을 하면서 당부를 들었대요. 뭐라고 했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김 수석에게 다른 건 부탁할 게 없고 우리 아들들과 친인척,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관리를
잘해주시오. 그때 부활시켰던 거는 친인척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부활시킨 거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김건희 여사는 언터처블처럼 보인다. 민정을 다루는 김대중과 윤석열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서 난다. 지금 민심 청취를 위해 대선 공약 뒤집는 건 설득력이 약하지만 그건 역시 걱정스럽기는 매한가지인데 민심 청취라는 거는 곧 정보 수집과 직결이 된다. 그치. 대통령이 여기에 집중하면 대통령만 바라보는 조직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정보 수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 단적인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 윤 대통령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즉흥적인 리더 밑에서 그 선을 지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왕 민정이라는 칼을 꺼냈으면 외부로 겨눠서 정보 수집이나 사정기관 통제에 힘을 쏟기보다는 권력 안으로 나를 세우기 바란다. 언제든 칼끝이 김건희 여사에 겨눌 수 있다는 믿음을 줄 때 국민은 수긍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만기 출소 2달 남은 뭐 장모를 막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 부활시킨 거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해야 될 텐데. 당연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네. 그렇죠. 시간이 없거나 또는 민심 청취.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DJ 또 언급하겠지. 이 얘기만 하는 걸로는 설명 안 된다. 그럼 기자가 그렇게 물으면 될 거 아니야. DJ는 그렇게 해가지고 없앤 게 아닙니다.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한 게 아닙니다. 친인척 관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그렇죠. 근데 잘 될 것이냐 지켜볼 포인트고 오히려 뭐 이 민정수석은 늘 말씀드리지만 합동수사본부냐 이게 의문이 지금 나오는 의문이 그다음에 로펌이냐 특검 막는 방패 아니냐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특검 얘기 나오면 최상병 특검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조선일보는 유감 표명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특검은 못 받겠지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22대 국회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면 우리 낙선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와서 찬성해 주시든지 거부권에 돌아온 거에 대해서 오지 마. 찬성해 주든지 아예 안 오든지 한 20명 정도 안 오면 돼. 근데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강 큰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답을 해야 돼요. 또 이 민정 가지고 무슨 장난치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대충 얼버무리면 안 되는 이유를 한겨레신문이 보여줬어요. 한겨레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이시원 최상병 사건 회수 날 유재훈의 보고서 요구. 이거 저 제목만 보고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종합면까지 보고 저희가 이례적 이첩지 회수, 용산 처리 방향 검토, 전방위 개입 흔적. 핵심은 용산에서 이 사건 기록 이첩하고 난 다음에 경북경찰청에 그렇게 회수하는 과정에까지 아주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이 기사의 이제 리드를 읽어드리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에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 요구였다라고 공수처 수사에서 진술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시원이 유재환한테 전화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전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요구했는지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망사건 처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아서 대통령실로 보고하라라는 취지의 전화였다라고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게 서류가 이 경찰로 넘어가다가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교통정리하는데 대통령실이 적극 나선 정황이다라는 게 한겨레신문의 해설이고 그리고 이게 이상한 게 그러니까 이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진술이 맞느냐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맞아도 이상한 게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망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의견을 담아서 보고하라고 지금 요구를 한 건데 그러니까 특정해가지고 차상무 사건 그거 경찰에 수사 기록 이첩한 거를 요구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어떤 군 사법 체계에 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한 것이다.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지 지금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유재훈 법무관리관 측은 이걸 근거로 해서 이게 최상병 사건 관련 대화가 아니라 군 사법정책과 관련된 대화였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지. 통화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가장 큰 현안이 최상병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구는 요 진술을 받아들이더라도 군 사망 사건 이첩 때 관련자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등의 무리한 지시 이후에 벌어질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비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최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된 법률 대응 내용이 그러면 이 보고서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 기록 회수는 이첩 보류 지시 등과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인데 예. 대통령실이 기록 회수에 직접 관여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라고 이 기사에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넘겨가지고 이제 종합면에 있는 기사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군사법원법은 2022년 7월에 시행이 됐고, 이후에 다수의 군인 사망 사건이 있어서 군 수사기관에서 민간 경찰로 이첩이 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첩 관련 실물 전차 등은 정비가 끝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미. 근데 굳이 군 사법체계 관련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날 굳이 그 보고서를 그럴 요청할 상황이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보고서의 내용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은 정책에 대한 무슨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전제하면 예.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모든 라인을 동원해가지고 기록 회수를 지금 지시를 했는데 예. 이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당신이 법무관리관이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관리관이니 당신이 뭔가 근거를 가져와봐, 얘기를 해봐, 이랬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유재원 법무관리관의 설명이 맞다고 그래도 그건 대통령실의 지시와 행위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결국 그건 뭐냐? 결국 이첩이 된 거를 취소시키는 행위에 근거를 만들려고 한 것이고, 취소한 것이 오히려 이첩 보류한 것보다 위법성이 더 크다, 법조계에서 볼 때는. 예. 왜냐하면 이첩 보류가 행위를 만료한 거라고 하면 기록을 회수한 거는 행위를 취소시킨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만료한 것보다 행위를 취소시킨 게 직권남용의 성립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래서 유재원 법무관리관 증언만 갖고도 직권남용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다다다다다 얘기해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찌됐든 간에 이첩하고 경북경찰청에 갔는데 수사 보고서가 그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돼가지고 왔잖아요. 돼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우리가 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예를 들면 이첩을 했다 그러면 정식 그걸 돼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첩한 거 수사 다시 우리가 가져올래 공문도 보내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절차도 있어야 되고. 네.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게. 절차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서류로 뭘 요구한 것도 아니고. 누가 공공기관에서 공문 보내라고 그러지 누가 그걸 구두로 하라고 그래. 막 갖고 오고 그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런 알리바이를 만든 이유는 기록 회수는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권한인 이첩을 만료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 실행된 이첩을 취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또는 공무집행 방해 소지가 크다. 요게 걸려서. 그렇죠. 요게 걸려서 알리바이를 거꾸로 만들려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유재원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근거를 만들어봐. 그렇지.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이 기사대로면. 그게 공수처 수사에서 진술에서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지면에 보니까 제가 아마 이게 소개를 안 해줄 것 같아서 뭐요? 제목이 최상병 사건 회수 때 장관 대행 신범철 전 차관 키맨으로 부상. 이 대목이 있거든요. 그것도 봤어요. 신범철 차관도 내가 볼 땐 못 빠져나가.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출장 중이었지 않습니까? 해외 출장 중이었죠. 이첩이 되고 뭐 난리가 나는 과정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국방부 차원에서는 누가 결국은 하라고 해서 했을 텐데. 그렇지. 장관이 자리 비웠으면 차관이 권한 대행하는 그렇죠. 거지. 차관이 그러면 이첩을 회수하는 거에 대해서 지시를 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아마도 신범철 전 차관이 역할을 했을 텐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어쨌든 정치를 안 하겠다면서 국민의힘 탈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쭉 한번 말씀드렸죠. 네. 유재원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다고, 계약 안 한다고 해가지고 8월이면 끝나고. 그렇죠. 끝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잖아요. 네. 이분은 공직기강 비서관 그만뒀어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실의 정부에 부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였다, 모두. 다들 지금 책임질 일이 생길 거라고 보고, 그치. 몸을 깨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벗고. 그치. 네. 들어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아, 들어갈 준비하는 거라고? 근데 들어가는 과정에 안 들어갈 준비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뭐 거기서부터는 뭐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책임질 일이 발생할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예상하고 맞아요. 움직이는 거다. 알고 있는 거지. 이럴 그렇죠. 때는 납작 엎드려 있는 게 최선이라고 보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또 뭐냐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지 않습니까? 네. 공직기강 비서관이 어디 밑에 있습니까 지금? 민정수석실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 밑에 있어요 지금. 그렇죠.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런 거나 하고 있는 자리다 이 정부에서는 지금. 그러면 민정수석을 부활하면 앞으로 뭘 하는 거냐. 뭘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 사이에 저희가 잠깐 이 기사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잠깐 전해드릴게요.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부임 11일 만에 귀국시켰잖아요. 그 귀국시키는데 세금 7천만 원 썼답니다. 그러니까 귀국시키고 그다음에 회의 잡고 뭐 뭘 하고 이런데 들인 돈이죠 이게. 그러니까 6개국 공관장 회의를 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6개국 주재 대사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여비만 6,500만 원 들었대. 야. 임차료가 348만 원, 일반 수용비가 140만 원. 업무 추진비 185만 원 등 7,150만 원가량이 예산에 집행이 됐다 그러네요. 그렇게 재정 건전화 얘기하면서 돈 아껴 쓴다고 얘기하면서 쓰잘데기 없는데 지금 돈 쓴 거잖아요. 결국 호주 대사 그만뒀으니까 쓰잘데기 없는 돈 쓴 거지. 얼마 썼다고요? 7,150만 원. 그 돈 있으면 전세금에 보태는데. 그 대구에서 그 전세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잖아요. 또 발생했죠. 그 전세금이 그 보증금 들어가 있는 게 이 금액 정도밖에 안 돼. 너무합니다. 뭐 오늘 한겨레 신문이 그것 때문에 사설도 썼더라고요. 일단 선 보상해주고 난 다음에 후 임대인한테 청구해가지고 받아내면 되지 않겠느냐.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켜라.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사설로도 썼더라고요. 네, 뭐 요거는 네, 그렇죠. 네. 중간에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은 민정수석 얘기로 다시 한번 얘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검찰 출신이거나 검찰을 활용하려고 하거나 결국은 검찰 정치, 검찰을 이용한 정치라는 큰 맥락에서 여러모로 이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는 거 대통령은 지켜보겠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그거에 맞대응 카드라고 지금 의심받고 있는 민정수석을 만들고 그러니까 검찰은 점점점 사실 압박을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동아일보 오면을 보시면요. 지금 용산하고 여권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이것도 기사가 밑에 찌그러져 있어요. 용산 여권, 이원석의 검 2년간 사정 성과 못 내고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막 수사하겠다고 덤비니까 지난 2년 동안 사정해가지고 뭐 성과도 못 낸 주제에 지금에 와가지고 왜 갑자기 뭐 수사한다고 그래? 이게 불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기사에서는 대통령실은 수사 불개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이 총장 속내를 궁금해하는 기류도 묻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뭐 지금 수사를 하라 말라 세게 해라 살살해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여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2년 동안 정작 검찰은 사정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검사 한 명이 해도 충분할 법한 수사를 이제 와서 3명을 늘려가면 할 게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검찰 훌륭하잖아. 뭐 이 정권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저 살아있는 권력 V 제로를 향해서 돌진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보는 것 같네. 그렇게 가겠다고 지금 수사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권이 볼 땐 저건 무슨 생각이야?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근데 검찰이 그만큼 잘해왔어요. 우리가 거기에 박수를 쳐줄 거 아니에요. 못한 거 아니야 사실은. 감싸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검찰이 만들었죠.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출마할 때 그때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만큼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그 10분의 1이라도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목소리라도 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진짜. 평검사의 기기 살아있다고 우리나라 검사들 믿을만하다고 얘기하겠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었잖아요. 내 기억으로 1명인가 2명인가 뭐 글 썼다. 이 프로에서 글 썼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나중에야 뭐 볼멘 소리하고 이랬죠. 네. 우리나라 검찰이 어땠는지를 경향신문 일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 한동훈 딸 부모 찬스 의혹 보도한 기자들 수사.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 무슨 명예훼손하겠다고 기자들 압수수색하고 쌩 난리를 치더니 한동훈 뭐 또 명예훼손했다고 지금 또 그 기자들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한겨레 신문이 2022년 5월 달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는. 그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마 찬스를 활용해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여 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 등을 보도를 했는데 예. 그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기자를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딸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예. 경찰에서 지난 1월에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보도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 차원에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기부자 명의가 잘못된 거는 전체 보도의 맥락을 훼손할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그 기부자 명의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정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공직 후보를 검증하는 차원의 보도였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기소할 송치할 사안이 아니다. 보통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저널리즘의 시선으로 봐도 시선으로 봐도 틀린 보도 아니에요. 그 기부자 명의가 잘못했다라는 게 전체 보도의 흐름을 지금 이게 이 없는 사실로 만드는 그런 보도가 아니라고요, 이 보도가. 네. 맥락상으로.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불송치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검찰로 송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검찰로 갔느냐? 이 당사자가 고소인이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하면은 검사가 이것에 대해서 재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로 넘어간 거고 사건이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의 신청을 해서 한동훈이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신청 안 하면은 검찰이 수사를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1차 네. 수사 종결 그냥 경찰의 판단으로 수사 종결이 되는 건데 그렇죠. 한동훈이 굳이 이의 제기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거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굳이 기자를 지금 압수수색한 겁니다. 요즘 압수수색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압수수색하면 어떡하냐 진짜. 기자들 다 압수수색당하는 시대가 돼버렸네.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일면 하단도 보여주시면은 윤 정부 국회 압수수색 22번 95%가 민주 겨냥 이렇게 좀 기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윤석열 정부 2년 검찰 플러스 보고서 2024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이 보고서 제목인데요. 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 운영으로 국정 전반이 검찰 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재조정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 보고서를 보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지난해 총 45만 7,160건으로 이전 정부 때인 2021년 34만 7,623건에 견져 11만 건가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10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이전 정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 등 정부와 다른 입장을 지닌 대상을 상대로 한 주요 수사 22건에서는 124건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압수수색이 정치권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건수 또한 크게 늘었는데 그중 95%가 민주당에 집중돼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 정치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는 거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질문도 하고. 맞아요. 네, 답도 해야죠. 너무 시간이 짧아.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시간도 짧아. 사실 답변해야 될 주제들이 더 있어요. 사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되고. 그럼 제목만 우리 쭉 준비한 거 제목만 쭉 해서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조국당 검수안박 시즌2 연대 6개월 내 마무리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동아 오면도 보여주십시오. 검찰에 남은 부패 경제범죄 2대 수사권까지 박탈. 동아일보는 약간 불편한 시각을 담아서 기사를 썼어요. 근데 한겨레신문 한번 보여주세요. 한겨레신문 4면. 여기는 검수완박이 아니죠. 검찰개혁 시즌2 거야 토론회 개원 6개월한 수사 기소 분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부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지금 토론회를 연 거잖아요. 토론회인가요? 세미나인가요? 세미나죠. 거기에서 기조발제를 했다 그래요. 근데 서 교수의 말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동안에 검찰개혁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속도전으로 6개월 안에 완전 수사 기소 확 분리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하고 여권하고 합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되고 예. 또 의대 정원 문제. 네. 동아일보 이면 보여주십시오. 의대 정원 배정이 회의록 작성했다고 총리실이 말하더니 교육부는 회의록이 없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가 어제도 사실 관련 보도를 했었어요. 그죠? 의대 그렇죠. 증원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하는 회의체가 4개가 있는데 그 회의에 들어갔던 사람들한테 다 취재를 해보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원이 이번에 의사들이 제기한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하는 관련돼 있는 소송에서 행정 절차를 다투는 거죠. 거기에서 관련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부에서 각 부처가 뭐 회의록이 있다더라 없다더라 막 하면서 말 바꾸기 하다가 지금 결국은 회의록이 있다고 총리실에서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육부가 이 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의대 증원을 어떻게 배정할 건가 논의하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논의를 하는데 회의록이 우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약된 것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비판했더라고요. 그렇죠. 제목이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대통령 입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이것도 답을 해야 되고 2,000명 근거는 뭐냐에 대해서.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또 오늘 예, 그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 오늘 조선 한국 한겨레 경향이 일면에서도요. 이 소식을 다 공이 다뤘어요. 대통령 기자회견보다 오히려 더 크게 다뤘던 소식이에요. 조선일보 이면과 한겨레신문 이면. 이건 조선일보 이면이었고요. 이게 한겨레신문 이면입니다. 일본 정부가 그 일본 네이버 라인에 그 네이버의 지분을 좀 팔고 나가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소프트뱅크한테 넘겨라 지분을 이런 공동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네이버하고 50대 50인데 행정 지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매각하라고 한 건 아니야라고 일본 정부가 한국 언론에 대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소프트뱅크 측에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 여기 지금 이 사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라인 야후에 네. 여기 나와서 설명을 들어보니 실제로 지분을 살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에 따른 방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인의 지분을 사가는 게 소프트뱅크가 네. 이렇게 보이는 거고 한겨레는 뭐냐면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 지분 협상은 상당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네이버가 제값을 받을 것이냐만 남아있는 거 아니냐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대?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해볼까요? 뭐 이 정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한번 유출됐다고 해가지고 너네 네이버 책임 있어. 이거 우리 그 뭐 일종의 이제 뭐랄까 정보 주권에 해당되는 거야. 너네 털고 나가. 그냥 네이버 라인, 그러니까 야후 라인이지. 그거 네이버 라인인데 이제 그거를 라인 야후에서 운영을. 네. 근데 그거 일본이 다 가지고 갈게. 우리가 압도적 다수의 어떤 지분을 갖게 하고 너네들은 그냥 손 털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네이버와의 기술적 협력도 다 순차적으로 마무리를 다 한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 그 라인 야후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 뭐 하고 있냐고.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야? 네이버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분위기예요. 네. 파는 건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네. 네. 일본이 빈잔의 반을 언제 채워주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반을 채워주기는커녕 뺨을 맞게 생겼네. 네. 대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김값이 10,000원이 넘어가면 한 속에 10,000원이 넘어가면은 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 준비를 하라고 하든가. 그럼 기름값은 그냥 맨날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주고 내려간다고 얘기 다 해주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이거 어떡하는 거야?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는 나올까? 모르겠네요. 안 하기만 해봐라. 지금 여기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하고 거리가 더 가까워요. 그러게 막 압력을 넣고 줄 서 있어요. 막 눈총을 줄을 서 있어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려서 내용을 막 후딱후딱 너무 정신없이 뒷부분에 막 이렇게 지면을 보여주면서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